여보, 나 용돈 좀 더 줘. 결혼 48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평소 30만 원이면 충분했던 남편이 갑자기 50만 원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한 달 뒤 우리 노후자금 통장에서 5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간다던 남편. 하지만 경로당 회장님은 한 달 전부터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미행해 본 결과 낯선 집에서 50대 여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73살 남편의 바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직접 그 여자를 만나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바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순자, 올해 71살입니다. 남편 박철수와 결혼한 지 48년째죠. 은퇴한 남편은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바둑이 유일한 낙이라며 6시가 되면 칼같이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용돈 좀 더 줘. 평소 30만 원이면 충분했던 남편이 갑자기 5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30만 원으로도 남았다면서요. 아니, 경로당에 바둑 잘 두는 영감이 새로 왔는데 자꾸 져서 그래. 내기하는데 창피하게 맨날 질 수는 없잖아. 남편의 자존심이 상한 모습에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73살 노인네가 뭐 얼마나 쓰겠나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 또다시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70만 원이었죠. 가계부를 꼼꼼히 적는 제 습관상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 통장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게도 한 달 사이 2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남편의 외출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2시에 나가지만 돌아오는 시간이 8시, 9시로 점점 늦어졌죠. 어제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경로당이 그렇게 재밌어요? 응, 바둑 끝나고 영감들이랑 막걸리 한 잔씩 하느라.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듯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채널을 돌리려다가 잠시 멈춰서 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걸 누가 보나 쓸데없이. 평소 글을 잘 모르는 것에 컴플렉스가 있던 남편이 저렇게 무관심한 척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오랜만에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안 입었던 양복을 꺼내더니 먼지를 털어냈죠. 새 셔츠까지 꺼내 입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양복을 입어요? 무슨 특별한 일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으로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 생신잔치가 있어서 그냥 입고 가려고. 48년을 함께 산 제가 그 눈빛을 모를 리 없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73살 노인이 무슨 큰일이야 있겠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1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모자를 쓰고 나가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죠. 최근 들어 자주 쓰고 다니는 그 검은색 모자. 예전엔 모자 쓰는 걸 싫어했는데 말이죠. 저녁 9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뭔가 들뜬 모습이었죠. 옷에서는 담배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였죠. 경로당에서 나는 늙은이들 특유의 파스 냄새가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쓰는 그런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달 사이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500만 원이었습니다. 용돈으로 준 것 외에 남편이 원래 인출한 금액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이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통장에서 나간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40년 넘게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죠. 남편이 공무원 월급 받아오면 제가 한 푼 한 푼 모아둔 우리 노년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점심때 남편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잠깐만요. 우리 노후자금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이 뭔데 간섭이야? 그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해 모은 거잖아요.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기 바둑 그만둬요. 제발. 누가 내기 바둑한다고 그래? 그냥 영감들이랑 친목 도모하는 거야.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쓰게 할 거야.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48년 결혼 생활 중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평소 온순했던 남편이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다니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결심했죠. 직접 경로당에 가서 남편을 말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남편이 매일 간다는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마침 어르신들이 바둑과 장기를 두고 계셨죠.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경로당 회장님에 물어봤습니다. 박철수 영감님이요. 한 달 전부터 안 오셨는데요. 갑자기 안 나오셔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달 전이라니. 남편이 매일 경로당 간다고 나간 게 한 달이 넘는데요. 정말이에요.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매일 여기 온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고 다른 할아버지들도 남편을 못 본 지 꽤 됐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남편은 매일 어디를 간 걸까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 500만 원은 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48년을 함께한 남편이 마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남편을 미행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남편이 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죠. 남편이 나간 지 5분 후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죠. 평소와 달리 경로당 방향이 아닌 반대쪽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갔을까요? 남편이 낯선 동네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몇 명의 승객들 사이에 섞여 내렸죠. 남편은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익숙한 듯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더니 남편이 멈춰선 곳은 평범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나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안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람이었다니. 건물 옆으로 돌아가니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마침 큰 나무가 있어 몸을 숨기기 좋았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자 남편이 환하게 웃었죠. 48년 동안 제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30분쯤 지켜봤을까요? 남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여자에게 건네는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5만 원권 뭉치였죠. 그 여자는 살짝 거절하는 듯 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우리 노후 자금으로 젊은 여자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8년 세월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녁 무렵 아들 진우가 퇴근 후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아들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73살인데 무슨 바람을 피워요?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봤어. 낯선 집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다정하게 있는 걸 봤다고. 돈도 건네주고.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노망이라도 든 것처럼 대했죠. 그날 밤 남편이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옷에서는 여전히 그 향수 냄새가 났고 표정은 들떠 있었죠.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봐도 엄청 이겼어. 영감들이 내 실력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뻔뻔한 거짓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내일은 그 여자를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도 바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봤던 그 2층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죠. 문을 연 건 그날 본 그 여자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 가까이서 보니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박철수 씨 아내입니다. 당신과 우리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저를 안으로 안내했죠. 아, 어머님이시군요. 제 이름은 윤미정이고 여기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라니요. 제가 직접 봤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 손잡고 다정하게 있는 거, 남편이 당신한테 돈 주는 것도 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윤미정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 오해를 하고 계세요.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여기 와서 글을 배우세요. 한글 받아쓰기도 하고 손주 편지 읽는 연습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52살인데 어떻게 73살 할아버지랑 연애를 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글을 배운다니요? 윤미정 씨는 서랍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한 연습장이었죠. 사랑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이런 단어들이 서툴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는 걸 봤다는 얘기에 윤미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연필 잡는 법을 가르치느라 그랬다고요. 남편이 평생 육체노동만 하셔서 연필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어했다고 했죠.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손자가 보낸 편지를 들고 오셨대요.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인데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어서 창피하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돈을 준 것도 수업료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남편이 자존심 때문에 무료 수업은 거부하고 꼭 돈을 내겠다고 고집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정말 글 공부만 하신 거예요? 제가 오해한 거네요. 정말 죄송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죠. 어르신이 부인께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글 배우는 게 창피하다고요. 특히 부인이 알면 놀릴 거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평생 글을 모른다는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을 남편. 자존심 강한 성격에 아내한테조차 숨기고 싶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것도, 그동안 남편의 아픔을 몰랐던 것도 모두 미안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모른 척 하면서도 은근히 도왔죠. 아침마다 눈에 좋은 결명자차를 끓여줬고, 양복도 매일 다림질해서 준비했습니다. 용돈도 더 챙겨줬죠.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당신이 고마워서요. 며칠 후 남편은 평소처럼 2시에 나갔는데 8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벌써 10번째 신호음만 듣고 끊어야 했죠.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1,000만 원이 인출됐더군요. 1,000만 원이라니. 글공부 수업료로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자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갈 만한 곳을 찾아 나섰죠. 경로당, 동네 공원, 자주 가던 식당까지 다 돌아봤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부방을 찾아갔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지만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윤미정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안 들어와서요. 혹시 여기 있나요? 아니요. 어르신은 오후 5시쯤 가셨어요. 5시라니. 지금이 10시인데 그동안 어디 있었다는 걸까요? 돌아서려는 순간 현관에 걸린 검은색 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매일 쓰고 다니는 그 모자였죠. 신발장을 슬쩍 봤습니다. 신발은 여러 켤레 있었지만 남편 신발은 없었습니다. 모자만 두고 갔다? 이상했지만 못 본 척하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들어가 계세요. 집으로 가는 대신 건물 맞은편 골목에 숨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2층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바람이었구나. 날 속인 거였구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걸어가고 3분쯤 지나자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2명이었죠. 윤미정 씨가 현관까지 나와 반갑게 배웅했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조심해서 가시고요. 그래. 내일 봐. 수고했어. 세 사람이 각자 흩어진 후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했을까? 다른 할아버지들은 왜 밤늦게까지 있었을까? 글 공부를 밤 10시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집에 돌아오니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들어와 있었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죠. 어제 많이 늦었네요. 응, 영감들이랑 있다가 거짓말. 분명 공부방에 있었으면서.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50대 초반 여자가 70대 할아버지들과 무슨 일을 하는 걸까?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은 왜 필요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뭐든 밝혀내야겠다고요. 남편이 숨기는 게 바람이든 다른 무엇이든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75살이시고 남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죠. 제가 남편 몰래 부탁하기에 딱 좋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주소에 있는 공부방에 가서 한글 공부 좀 배우고 오세요. 갑자기 왜요? 난 글 알아요. 그냥 그 공부방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면서도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부탁하니 뭔가 심각한 일이라고 느끼신 것 같았죠. 첫날 할아버지가 다녀와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1층에서는 정말 한글 공부를 하더라고 하셨죠. 시 쓰기도 하고 편지 쓰기 연습도 한다고요. 선생님도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답니다. 2층에서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1층 수업만 들으라고 했어요. 2층. 남편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2층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계속 다녀달라고 부탁했죠. 2층에서 뭘 하는지 꼭 알아봐 달라고요.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매일 공부방에 다니며 사람들과 친해졌다고 했죠. 처음엔 경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지금 당장 와보세요. 2층에서 뭘 하는지 알아냈어요. 제가 공부방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가 건물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오늘 윤미정 씨가 1층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말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친목도 중요하다며 2층에서 고스톱 한 판 하자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다른 할아버지들이 다 간다고 해서 따라갔답니다. 호기심도 있었고 제 부탁도 있었으니까요. 2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방 3개에 각각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죠. 돈다발이 테이블 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서 남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화투에 빠져 돈을 잃고 있었다고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눈이 충혈된 채로 패를 쥐고 있었답니다. 옆에는 빈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윤미정 씨가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떨어진 할아버지들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했다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마치 먹이를 잡은 거미 같았다고 할아버지는 표현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도박이었다니. 어떻게 보면 바람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죠.
바람은 감정의 문제지만 도박은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죠.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도박하고 있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잡힌 도둑처럼 눈을 피했죠.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가요? 도박장에서 밤늦게까지 돈을 잃고 있었다면서요. 1,000만 원은 도박 빚이었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한글을 배우러 갔답니다. 손자 편지를 읽고 싶어서요.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쓴 편지를 읽고 싶었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윤미정 씨가 2층으로 초대했대요. 친목 도모라며 가벼운 고스톱을 하자고요. 처음엔 재미로 했습니다. 한돈도 10,000원, 20,000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기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났답니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따니까 기분이 좋았대요. 한돈이 점점 커졌고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게 됐다고요. 처음엔 돈을 좀 땄어. 그래서 계속했지. 근데 갑자기 잃기 시작했고 본전 생각에 계속하다가 사기 도박이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돈을 따게 해서 중독시킨 다음 모든 걸 빼앗아가는 수법이었죠. 전형적인 바가지 수법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만에 2,000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죠. 아껴 쓰면 1년은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한 달 만에 날아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윤미정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이자는 하루에 10%라고요. 일주일이면 원금의 2배가 되는 무서운 고리대금이었죠.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죠. 그 사악한 여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빼앗는 그 여자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금 1,000만 원을 가방에 넣고 그 공부방을 찾아갔습니다. 윤미정이 문을 열었을 때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님, 또 오셨네요. 어르신은 오늘 안 오셨는데요. 남편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2층에서 고스톱 친다는 거 다 알아요. 남편이 잃은 돈 제가 따러 왔어요. 윤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여긴 문해교실이에요. 그때 제가 가방을 열어 현금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1,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죠. 윤미정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고스톱이라면 저도 자신 있어요. 젊어서 좀 쳤거든요. 남편이 잃은 돈 정정당당하게 따서 가져갈게요. 윤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씩 웃었습니다. 좋아요. 실력 한번 보죠. 2층으로 오세요. 2층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화투판이 펼쳐져 있었고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내들이었습니다. 윤미정이 소개했죠. 자기 동생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전문 사기꾼들이라는 걸요. 고스톱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조금씩 따는 듯 했죠. 10만 원, 20만 원씩 이겼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패가 안 좋게 들어왔고 상대들은 족족 좋은 패를 잡았죠. 1시간 만에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800만 원이 날아갔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초조한 게 아니라 연기였지만요. 한 판만 더. 이번엔 꼭 딸 수 있어요. 그렇게 1,000만 원을 다 잃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마치 먹이를 다 삼킨 뱀 같았습니다. 어머님, 돈이 떨어지셨네요. 그만하시죠. 아니에요. 본전은 찾아야죠. 돈 좀 빌려주세요. 윤미정이 또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금고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꺼내 제 앞에 놓았죠. 이자는 하루 10%예요. 일주일이면 2천만 원 갚으셔야 해요. 여기 차용증 쓰세요. 제가 차용증을 쓰려는 순간 갑자기 아래층에서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 소리를 듣자마자 윤미정과 사기꾼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듯 화투와 돈을 싹 치우고 책상 위에 공책과 연필을 올려놨죠. 순식간에 공부방으로 위장한 겁니다. 경찰입니다. 여기서 사기 도박이 진행된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여긴 문해교실인데요. 경찰은 방을 둘러봤지만 증거는 없었죠. 윤미정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잘못 신고했나 보네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방금 전까지 여기서 사기 도박이 진행됐습니다. 저도 1,000만 원이나 잃었습니다. 그러자 윤미정은 당황한 듯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증거 있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러 보여줬죠. 고스톱 치는 장면, 돈 주고받는 장면, 차용증 쓰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정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도박했잖아요. 같이 처벌받을 거예요. 사실 저는 오기 전에 먼저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2,000만 원을 잃었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미끼가 되기로 한 겁니다. 가방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핸드폰으로도 녹화했죠. 경찰과 미리 약속한 시간에 맞춰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수사에 협조한 것이고 미끼 수사였다고요. 실제로 돈을 잃은 피해자라고 말이죠. 결국 윤미정과 사기꾼들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2층 금고에서 현금 5억 원이 나왔고 차용증만 200장이 넘었죠. 피해자가 100명이 넘었던 겁니다. 한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미정은 징역 3년, 나머지는 징역 2년씩 선고받았죠. 압수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돌려줬습니다. 우리도 500만 원을 돌려받았죠. 그날 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남편은 남은 통장을 모두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한글 공부를 시작했죠. 이번엔 동네 복지관에서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은 손자에게 답장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할아버지도 사랑한다라고 쓴 편지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보죠. 하지만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